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공학 3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터 얘기했었죠? 모터, DC 모터, AC 모터가 있다. DC 모터 중에 DC 모터를 먼저 설명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자석 두 개, 이게 영구 자석으로 해도 되고 전자석으로 해도 되고 자석 두 개를 만들어서 설치하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사이에 수직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도록 장치를 꾸민다. 그러면 한쪽을 플러스 한쪽을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전자힘,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전류의 방향은 이쪽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 그러면 누르는 힘이 이쪽에서 발생한다. 이쪽은 나오니까 올리는 힘이 발생해서 이렇게 도는 힘이 된다. 이해했죠? 아마 물리 시간에 이미 배웠을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알아두기. 그러나 이제 반바퀴 돌고 나면은 반대로 또 돌게 돼요. 이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반바퀴 도는 순간 요 위치,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정류자라는 걸 이렇게 해서 얘가 반바퀴 돌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브러시가 있고, 즉 정류자와 브러시, 정류자가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공급해주는 브러시가 있다. 그래서 소음, 손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내구성이 부족하죠. 내구성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DC 모터의 약점이에요. AC 모터는 이제 AC를 걸어주는 거지. AC. 그럼 AC가 뭐야? AC? DC는 Direct Current, 직류. AC는 교류, Alternating. 방향을 바꾼다, 교대한다. Alternating.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교대로 바꿔준다. 이거죠? 우리 지금 가정용 그 전기는 다 AC잖아. AC 220V. 그죠? Alternating.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전기를 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여기 지금 선풍기가 있다고 쳐봐. 저도 이게 여러 강의를 좀 들어보다 보니까 그중에 정말 강의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선풍기를 돌렸어. 선풍기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오면 시원하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직류. 직류라면 선풍기를 두 대를 써서 이쪽으로도 반대 방향으로도 바람이 불어오게 이렇게 두 개를 쓰면 교류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상당히 그 비유적으로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220V 교류 전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 선풍기에 이제 선풍기에 이게 전원이 연결돼 있으면은 여기 교류가 들어가잖아. 교류가. 물론 여기에 이제 다 이제 DC로 바꿔져 가지고 DC로 바꿔서 이제 돌리긴 해요. 물론 그냥 AC 모터를 쓰는 경우가 더 많지. AC 모터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작은 것은 DC 모터를 써. 아주 작은 장난감이나 그것은 이제 DC 모터를 쓰니까 전지를 넣지. 큰 거는 되게 이제 AC 모터로 그냥 돌려요. 그러니까 AC가 공급이 되고, AC 220V 60Hz. 이게 프리퀀시죠? 주파수. 프리퀀시. 60Hz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60번 떤다. 1초에 60번. 1초에 60번 한 주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한 번씩.
1초에. 근데 60번 바뀌어. 60번 1초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대가 60개. 그러니까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카운트하면 120번 바뀌는 거야. 깜빡깜빡 120번 깜빡깜빡 하는 거야. 주기로 60번 바뀌니까. 실제로 지금 형광등 저게 60Hz잖아요. 220불 60Hz?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저게 지금 1초에 120번 정도 깜빡깜빡깜빡깜빡 한다고 보는 거야. 어? 헤르츠가 다르면 또 깜빡깜빡 이게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찍잖아.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무슨 논문 같은 걸 내가 급해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다. 그러면 어떤 때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게 생기죠. 줄무늬. 이게 뭐야? 저 깜빡깜빡하는 프리퀀시하고 내가 찍을 때 여기 프리퀀시하고 다르면 뭐 이 두 파장이 다르면 뭐 상쇄도 일어나가지고 왜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좀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여기서 깜빡깜빡 하고 있고. 헤르츠가 다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류를 이렇게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 교류죠.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에디슨과 테슬러의 그 발전기 전쟁, 전류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류 전쟁. 예. 그래서 에디슨은 이제 직류로 발전을 한다. 직류 발전을 모터의 여기 발전기니까 직류 발전과 교류 발전 이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에디슨이 직류 발전기를 주장했고 교류 발전기는 테슬라. 근데 이 테슬라가 승리했지. 여기가 이제 웨스팅하우스 이 사람하고 같이 승리를 했어요. 직류 발전기의 그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발전기의 약점이라기보다는 직류 송전, 교류 송전 시에 여기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를 집까지 직류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 우리 유체 유동에서 프레셔 드랍, 압력 손실이 일어난 것처럼 전압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100을 보냈는데 100이 안 와. 뭐 50이 올 수가 있어요. 100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승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승합이 어려워. 지금은 돼요.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승합 기술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승합 기술이 잘 안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승합 기술이 잘 돼. 여기서는 교류로 보내면 중간에 이 변압을 시킬 수가 있어. 변압기, 승합이나 감압, 변압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변압기를 적절히 우리 그 지금 저, 저 철탑 같이 변압기가 송전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는 동안 압력이 좀 떨어지면 또 승합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압력이라네. 전압을 굉장히 높이 이제 보내다가 점점점 낮게 잘 배열을 하면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이런 이제 그리드를 설계하는 거죠. 송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변압기라는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변압기라는 걸 나왔기 때문에 훨씬 유리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 근데 오늘날에는 최근에는 직류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소자들이 많이 나와서 승합을 시킬 수 있어. 또 감압을 시킬 수 더 편리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쪽에도 강점이 꽤 있다고 그래. 그래서 아예 그냥 직류로 송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교류 발전기가 나오고 이 교류 발전기 개발하는데 그 기여를 한 사람이 이제 페러데이가 그 원리를 개발하고 또 테슬라가 이제 만들죠. 그래서 AC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단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때는 주로 이제 전자석을 써요. 전자석, 이쪽에 이제 전자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하고, 여기 이제 교류를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는 교류. 교류는 이렇게 표시하지. 교류. 교류를 연결해. 그럼 아까처럼 이게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 단상 교류 모터가 먼저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좀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뭐냐면 여기에 전류를 넣어주면 S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넣으면 돼요? 이쪽을 S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이게 N극이 돼야 이쪽이 S극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나오게 이쪽으로 넣어주고, 넣어서 뒤로 들어가게 이렇게 감아줘서 전류를 넣어주면 이제 이쪽이 S가 되는 거고, 이쪽은 반대로 넣어주면 N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절해. 이걸 조절하면 얘가 따라 돌게. 예? 이걸 조절해서 따라 돌게. 근데 처음에는 이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아까 그 웨스테르드가 생각했던 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 철판이 있어. 철판이 있는데, 이 철판을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고정해 가지고 돌 수 있게 만들어요. 돌 수 있게 만들고 여기에 자석을 넣어봐. N극, S극. 그러면 철은 영향을 받죠. 자석의 영향,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자석처럼 변해. 여기서 자기장이 건드리면 얘도 이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려봐. 그럼 어떻게 될까? 철판이 따라 돌지. 따라 돌아요. 이렇게. 근데 계속 이렇게 돌릴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뭐 예를 들어 여기 하나 N극, S극, 또 뭐 여기 N극, S극, 뭐 이걸 잘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 이걸 전자석으로 다 만들었다고 쳐봐. 전자석으로 돌리지 않고 전자석으로 처음에 전류를 탁 넣어줘. 그러면은 얘가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끄고 이걸 넣어줘. 그러면 이렇게 돌죠. 그 다음에 끄고 이걸 넣어주면 돌지. 그러니까 굳이 안 돌리고도 전자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전류를 넣었다 뺐다 하면 이게 돌아가는 효과가 나와요. 이게 삼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상으로 나왔어요. 원리 아시겠죠? 여기서 쓰이는 원리는 뭐냐면, 여기 전자석에서 그 전류가 흘러가면은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 원리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이 형성되면 이쪽에,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감겨 있어야 돼.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 이쪽 코일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이쪽 코일로 영향을 줘. 그거를 유도라고 그래요.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 그래서 유도 모터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AC 모터, 지금 설명한 것이 AC 모터 중에서 인덕션, 유도 모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유도 모터예요. 전기 자동차의 거의 대부분은 이 유도 모터가 들어가. 유도 모터하고 이제 그 다음에 동기 모터 두 가지가 있는데, AC는 유도 모터와 동기 모터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유도 모터를 많이 써요. 동기 모터도 일부 채용하겠지만,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지. 유도 현상. 그래서 유도 현상은 누가 제일 기여를 했냐면, 페러데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페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현상 압축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끊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에 쭉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큰 스토리는 모터를 설명하고,
모터를 설명할 때 들어오는 그 현상이나 법칙을 내가 이제 끼어들면서 설명하니까 그걸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 유도 모터에는 유도식 AC 모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AC 모터는 거기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제 최초로 설명한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예요. 마이클 패러데이. 패러데이 들어봤죠? 패러데이. 1791년, 1867년 영국 실험가예요. 주로 실험을 했어. 전자기학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패러데이와 맥스웰인데, 맥스웰. 수많은 사람 중에서 패러데이는 실험가고 맥스웰은 이론가야. 전자기장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완성을 한 거고 실험적으로 많이 한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그 다음에 또 헤르츠도 있어. 헤르츠. 그래서 패러데이, 헤르츠, 맥스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기여를 했고, 이제 그 전에 아까 말한 뭐 웨스테르드라든가 뭐 와트라든가 뭐 쿨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이 원리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아까 그 코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코일을 어떤 이렇게 튜브에 코일을 감았어. 빈 튜브에 코일을 감아 가지고 이쪽에 코일을 감고 여기는 비어 있어요. 이 안에 자석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봐. 여기는 지금 이제 전구를 연결했다고 쳐봐. 현재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얘가 움직이니까 여기 지금 자력선이 있을 텐데 자력선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이 지금 코일 위에는 이 금속 구리선이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 이 표면에 전자들이 있지만 현재는 다 그 중립 상태죠. 중립 상태.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중립 상태야.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띄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자석으로 확 밀었더니 자기력선이 얘들을 자극하는 거지. 자극하면서 일부 이제 가장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흘러. 떨어져 나와가지고 흐르는 거죠. 왜 원자 구조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 원자 구조. 전자기 유도 현상을 하려면 아까 말한 그 보어가 그 전까지는 원자가 이렇게 당구공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구조가 있을 것이다. 태양계와 닮았을 것이다 해서 여기 이제 핵이 있을 것이고 핵의 거의 대부분의 질량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 것이다. 가장 작은 그 원자는 수소라고 했지? 수소. 가장 작은 원자는 수소. 수소를 보면 수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핵 하나에 전자 하나. 근데 핵이 원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 유일하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뭐 산소라든가 다른 것들은 여기 양성자, 중성자가 여러 개씩 있겠지. 그 원자
부호만큼 있고 주변에 이제 전자도 많이 있는데 전자가 이 궤도를 따라서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가장 가까운 이 궤도 또는 껍질을 K 껍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최대 전자가 2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L번째 그 두 번째 궤도에는 한 8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18개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변에서 뭔가 그 자극을 주면 이 중에 8개 중에 한두 개가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이탈을. 예? 그러면서 이제 전기가 그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기가 흐르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물질에는 그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뭔가 이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광전 효과가 그런 거죠. 빛을 쏘면 빛 에너지를 주니까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기가 발생하는 게 광전 효과. 열전 효과. 열 에너지를 가하니까 전자가 튀어나온 거지. 압전 효과. 압력을 가하니까 전자가 튀어나와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잘 나오니까 그런 소자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코일을 잘 감아놓고 그 안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여기서 전류가 나오더라. 유도가 되더라. 유도. 전기가 유도가 된다. 전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제 이 패러데이가 잘 설명을 해요. 물론 실험은 그 전에 일부 사람들이 했는데 패러데이가 완벽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한 것이 유도 모터지. 유도 모터, 저현상, 유도 모터. 아까 말씀드린 단상 유도 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석, 영구자석을 써도 물론 되겠지만 이게 전자석으로 이런 역할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유도가 되도록 이걸 변화를 줘. 자기장을 변화를 주면 여기도 코일로 그럼 유도가 돼. 저런 식으로.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대신 이 전류를 잘 컨트롤하면은 이 자력선의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커런트를. 그럼 여기에 유도가 돼.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흘러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게 하면은 이제 반대로 도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아까 삼상으로 이거 단상은 이렇게 하고 삼상으로 하는 것이 먼저 나왔었는데 삼상은 여기 이제 도는 회전하는 걸 여기 이거라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석을 세 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력선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따라 돌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유도가 돼서. 근데 여기에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유도가 돼서 돌긴 하는데 약간의 이 사이에 얘가 100으로 여기서 얘가 100으로 돌고 있는데 얘는 100으로 못 돌아요.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전기가 유도되면서 100 손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90으로 돈다거나 95로 돌아. 슬립이 일어나. 미끄러짐. 슬립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약점이에요. 애써서 이게 지금 돌려주는데 그대로 따라 돌지 않고 약간 미끄러지시 도는 거지. 우리 유체역학하고 똑같아요. 유체역학은 이걸 유체를 채워놓고 돌면은 이 안에 이게 유체라고 해봐. 휘발유 같은 점성이 높은 거. 점성이 높은 거를 이 틈에 여기 점성 높은 유체를 놓고 한쪽을 돌리면 한쪽이 따라 돌죠. 그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때도 이제 슬립이 일어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슬립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에 그 괴리가 생겨요. 그게 이제 약점이야. 그래서 그럼 슬립이 안 일어나도록 하면 좋겠다. 슬립이 안 일어나는 모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AC 모터에서 금방 먼저 개발된 게 뭐가 개발됐다고 했죠? AC 모터에서 유도 모터, 인덕션 모터. 인덕션 히터 들어봤지? 인덕션 히터.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게 전기만 넣으면은 열 나오는 게 인덕션 히터예요. 그것도 똑같아. 열로만 바꿔주면 돼. 주울 열. 전기가 발생하도록 유도하고 그게 그 흐르게 하면은
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덕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기를 유도해서 이 모터는 회전력으로 바꾸는 거고 히터는 열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유도 모터. 근데 이거 약점은 슬립이 일어난다. 서로 유도할 때, 떨어져서 유도할 때 슬립이 일어나는데 슬립이 안 일어나도록 완벽하게 따라도는 모터가 없을까? 있어요. 그걸 동기 모터라고 그래요. 따라돈다. 싱크로너스 모터. 이거는 인덕션 모터. 인덕션 모터. 인덕션 현상, 전자기가 유도되는 현상을 이용해서 모터를 만든 거고, 근데 슬립이 일어나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슬립이 안 일어나도록 완벽하게 따라 돌게 만드는 모터를 싱크로너스 모터라고 해요. 따라 도는 거. 동기 모터. 동기 모터는 그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회전자를 자석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자석. NS. 얘가 돌게 만들어. 얘가 돌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전자석들이 있어야 되겠죠? 전자석. 이쪽에 전자석. 똑같이 그려보면 여기도 또 전자석. 네, 대충 그리지만 이해하죠? 또 여기도 전자석.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주면 얘가 그대로 따라서 돌아. 아주 이제 센 전자석을 많이 쓰면은 거의 동기로 돌게 돼요. 이런 것을 동기 모터라고 해요. 유도는 안 들어가 있잖아. 지난번 거는 여기에 코일이 감아져서 이 코일에서 이쪽으로 유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손실이 나오고 이게 슬립이 일어났는데 이건 그냥 전자석을 쓰니까 바로 따라 돈다. 그래서 동기 모터. 효율이 중요한 경우에는 동기 모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발전소 같은 경우에. 1%, 2%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DC 모터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어요? DC 모터의 약점? 브러쉬를 쓰니까 브러쉬를 쓰기 때문에 제가 마찰이 일어나는데 돌고 있는 데다 전원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 브러쉬 같은 것이 있어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명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러면 브러쉬 없는 걸로 하자. 없도록. 브러쉬 없는 DC 모터. 브러쉬리스 B. 예? 브러쉬리스 DC 모터. 이걸 개발했어요. 그럼 좋겠죠. 브러쉬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사실 동기 모터하고 똑같은 거야. 원리상으로. 동기 모터하고 똑같아. 이거는 원리상 AC의 동기 모터와 유사하다. 거의 같다. 동기 모터 원리상 같다.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아까 여기에 그때 브러쉬하고 여기에 이제 브러쉬하고 정류자가 있었는데 여기를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컨트롤러에 연결해요. 좀 그림이 뭐하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검색하면 유사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브러쉬 대신 뭔가 다른 걸로 바꿔 놓은 거죠. 브러쉬 대신에 브러쉬를 없애고 전자 소자를 대체해. 전자 소자. 그래서 전원을 공급할 때 브러쉬 없이 컨트롤 해가면서 전원을 탁탁탁탁 공급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상으로는 예, 동기 모터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정밀 제형용으로 많이 써요, 요즘에.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모터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DC 모터와 AC 모터. DC 모터에는 브러쉬가 달려 있는 것과 없는 거. 그다음에 AC 모터는 유도 모터와 동기 모터. 자동차용에는 주로 유도 모터를 많이 써요. 일부 이제 동기 모터도 고려하고 있고, 파워도 크고, 이제 그 컨트롤이 쉬워요. 유도 모터는 컨트롤 쉽기 때문에. 직류, DC 모터, AC 모터.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를 이 모터 네 가지를 소개하는 정도로 했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그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전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전에 내가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었잖아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든가 또 뭐 렌츠의 법칙. 그건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아까 그 방향, 전자석의 그 N극 방향 결정하는 요 법칙이라든가 또 패러데이 법칙, 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어떤 건지,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기가 무엇인지, 직류 교류가 무엇인지, 또 전자를 이해해야 되고, 전자를 하려면 원자와 전자의 관계가 있으니까 원자 구조, 물리예요, 물리. 예? 물리를 좀 복습해서 전자 현상은 결국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현상이니까 전자가 하나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얼마고 1쿨롱은 아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의 이동이다.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다. 그리고 그걸 1쿨롱이라고 하는데 1초당 그 1쿨롱만큼 흘러가는 것을 1암페어라고 한다더라.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안을 우리 전기과가 아니니까 전기과 같았으면 그거 다 자세히 배웠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물리학 좀 배웠고 전기전자 혹시 지금 4학년들은 훨씬 편할 거야. 이 과목을 같이 듣는 친구들은. 근데 안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요약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듣고 끝내지 말고 여기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들은 동영상이나 그 네이버 검색해서 딱딱 정리를 하세요. 프린트도 하고 영상도 봐가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노트 정리를 좀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지금 그 시험 볼 때 오픈북 오픈노트 또 할 거니까 그때 노트에다가 잘 정리하면 바로바로 그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주는 모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더 많은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좀 학습하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모터 요약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분을 다 아는 셈이 되고,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는 대략 모터와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또 약간의 그 퓨얼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 때까지는 이제 퓨얼셀, 연료전지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3주차 강의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